케인즈의 중심은 유동성 선호설이에요. 유동성 선호설. 이 유동성 선호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동성 선호설 하면은 일단은 화폐 수요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셨어요. 명목 화폐 수요를 물가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 화폐 수요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L이라고 적습니다. L. 자, 실질 화폐 수요를 보통 L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L이라는 것은 L바 플러스 KY 마이너스 HR,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바라는 것은 예비적 동기예요. 오른쪽에서 지금 실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냥 지갑 속에 현금만 떠올려 보셔도 이해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으신데, 예비적 동기라는 것은 어떠한 소득이나 이자율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보유를 해야 되는 이제 예비적인 동기. 그러니까 붕어빵 사 먹을 때 카드 들이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는 것들. 예비적 동기는 뭐 용돈이 늘건 이자율이 변화하건 상관없이 본인에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화폐 수요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용돈이 올라갈 때도 화폐 수요는 늘죠. 용돈이 올라가면은 지갑 속에 현금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막 뭐 사려고, 거래하려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거래적 동기라고 합니다. 거래적 동기. 이 거래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화폐 수요는 진짜 용돈 올라서 더 많이 쓰려고 발생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래적 동기 하면은 이게 진짜 실제 소득이 좀 올라줘야 돼요. 실제 소득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용돈 많아졌으니까 내가 더 많이 붕어빵 사 먹으려고 화폐 보유를 증가시키는 그 차이. 자, 이를 우리는 K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할 때 조금 아까운 게 있어요.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회계적 비용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포기한 비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다면 이자 수익이 붙을 텐데 예금을 안 하고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화폐 하면은 돈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는 내내.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가 더 편리하죠. 그래도 가장 편리한 건 화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 경제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수정들이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경제학에서 화폐가 제일 편리한 수단인데, 그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게 바로 은행 이자율이라는 것이죠. 그지? 이자 수입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자율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은행 이자뿐만 아니고요. 사실 다른 상품들도 존재할 거예요. 채권 수익률도 있고 주식 배당 수익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부동산 차익거래 수익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게 있을 것인데, 그냥 하나로 통칭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현금을 보유하는 대가로 다른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도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이제 투기적 또는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변동될 수 있는 민감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화폐 수요 하면은 전부 이 유동성 선호설을 기준으로 잡아요.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뭐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후로는 그래프를 많이 본 적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화폐 시장의 그래프 쪽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을 우리가 이제 그 P분의 MS 또는 P분의 MD, 그걸 마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로축에는 이자율을 적을 거예요. 이자율. 뭐 스몰 r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요 이자율 그냥 은행 이자율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자율과 상관없이 여기 화폐 수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층층이 좀 칸을 쌓아서 분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자율이 얼마가 되었건 일정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예비적 동기입니다.
예비적 동기에 의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쌓여요. 쌓였고, 두 번째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주어져 있는 나의 월급, 균형 소득,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겠죠. K 곱하기 Y, 이걸 이제 거래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적 동기와 거래적 동기는 이자율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제 화폐 수요량이 일단은 기본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하고 화폐 수요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왜?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가장 편리하다고 했죠. 편리함을 위해 포기한 것이니까. 그치?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은행의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뭐 그까지 지갑 속에 현금을 바꿔요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자율이 1%인데 50%가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 공부하실 때 방향성 파악할 때는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100%로 올랐어. 100%로 1년 사이에 입금해 놓으면 2배가 돼. 무서워서 화폐 보유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교재의 그래프가 아니고, 통상적인 그래프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우화형하는 형태로만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L인데 안의 변수는 2개뿐이다. Y하고 R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Y는 어쨌든 정해줘야 돼. 근데 이자율은 여기 세로축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생 변수예요. 자, 이 위에는 화폐 수요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화폐 공급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P분의 MD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P분의 MS예요. P분의 MS. 근데 이제 P분의 MS의 그 MS를 결정할 때 관여되는 게 통화승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화승수는 이자율하고 무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사실 화폐 수요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통상적인 대부분의 모형과 틀에서는 그냥 통화승수는 너무 모형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뭐 꺼낼 때에만 좀 쓰고 우리가 수직으로 뭐 무관계라고 하자. 그래서 가정한 겁니다. 가정. P분의 MS는 현재 이렇게 설정돼요. 그러니까 이거 편의상 이자율과 무관계로 가정한 거예요. 가정. 원래 관계 있어요. 관계 있는데 무관계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화폐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있고 수요가 존재하게 된다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이 달성될 거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현재 이자율은 여기다. 현재 이자율은 이곳에서 R0로 설정되고 요 둘 사이의 거리만큼이 바로 이제 HR이 되는 것입니다. HR. 근데 이제 마이너스 HR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려는 거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늘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한글로만 적자. 투자적 동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화폐 시장 하면은 여기 칠판에 그려드린 평면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진행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요거는 뭐 지금 고민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유동성 선호설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그것만 보셔도 아직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경제에서 고전학파와 달리 부의가 뭐 관습이나 제도 그런 것만으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학파의 경제에서는 부의는 거래제도, 관습 이걸로 결정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케인즈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꺼내요. 근데 봐봐요. MV는 P 뭐 Y라고 했잖아요. MV는 PY. 이 수식이 바꿔 말하면 피셔의 거래 수량설의 출발점이 되지만 고전학파만 쓸 수 있는 방정식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어요. 자, 고전학파는 이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썼어요?
V가 상수예요 라고 썼죠. 하지만 자 케인즈의 경제에서도 이 방정식은 인정이 되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주면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는 저 보시는 것처럼 P분의 MS라는 것은 L바 플러스 KY 마이너스 HR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면은 그렇다면 이 수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과연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소득이 변화하든지 이 경제에서는 그 습관이 바뀌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싶게 되었고 봐봐요. V는 넘어가면은 MS분의 PY죠. 그지? 근데 봐봐요. MS하고 MD하고 똑같아야죠. MD분의 PY가 되겠죠. 그지? 그럼 P분의 MD 똑같다고. 양자가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지? 뒤집어야지. 뒤집어서 L바 플러스 KY 마이너스 HR분의 Y 이렇게 어떤 소득 유통 속도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충격이 생겼을 때 이것도 올라가고 물론 이것도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비율적으로 오르겠어요, 지금은요? 이게 K값 자체가 1은 아니거든. 작은 값이거든요. 용돈이 2배 올랐다고 해서 지갑 속에 현금을 2배를 늘려? 그러진 않거든요. 따라서 Y가 증가할 때는 증가 시에는 이게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전체가 커지니까 V도 커지지 않겠어? 라는 결론을 끌어낸 것이 바로 이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구조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화폐 수요의 이 방정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 그래프를 또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가 증가해요. Y0에서 Y1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요 길이는 안 바뀌죠? 그리고 이 함수의 궤적도 안 바뀌는데 요게 늘어나잖아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같은 이자율임에도 화폐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케인즈 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거래적 동기하고 투자적 동기, 투기적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놨더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거래적 동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거래적 동기, 즉 내가 더 물건을 많이 사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보유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Y하고만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고요. Y? 그거 말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이 있을 텐데 왜 Y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케인즈는 어쨌든 거장 아닙니까? 케인즈, 뭐 다른 지금의 학파들도 새 케인즈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 케인즈가 거장이라서 그런 거 질문하면 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진 않았겠지만 케인즈한테 찾아가서 거래적 동기가 왜 이렇게 단순해요? 훨씬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제 케인즈는 들은 척도 안 해.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뭐 혼내킬 것 같은데 구석 가서 서 있어 너. 그럼 가서 서 있어야 돼. 가서 서 있어. 계속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케인즈 학파가 거래적 화폐 수요에 대해서 이론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케인즈 말고 케인즈 학파. 그래서 물론 이게 리얼은 아니고요. 그냥 주워 들으시면 되는 것 같은데 거래적 동기가 너무 단순하게 적용된 것 같으니까 이제 보물, 토빈 이분께서 거래적 동기를 이제 현금 재고 관리 모형이라는 타이틀로 확대를 시켜놨어요. 현금 재고 관리 모형.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 용돈만 관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심지어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용돈이 10% 올랐을 때 화폐 수요는 얼마나 오를까? 이것도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물토빈의 현금 재고 관리 모형이 이 거래적 동기를 좀 확장시켜서 좀 수식적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불려놓은 테마입니다. 여기도 있어. 투자적 동기가 왜 이자율하고만 관련을 맺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구석 가서 서 있으라고 혼났어. 저쪽 가서 서 있어요. 사람 있으니까. 자, 토빈의 포트폴리오. 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이
이 부분을 또 잘 설명을 해줍니다.